신문사 사장님, 그리고 윤주희 농어민 신문사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원장님을 지내신 정영일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비롯해서 최정선 목포대 교수님, 또 오세익 건국대 교수님 등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일일이 소개를 드리지 못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한중 FTA,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죠. 그 이외에도 RCEP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10개국하고 한중일 3개국의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된 16개국이 벌이는 FTA 협상 등 각종 FTA 협상, 그리고 쌀 관세와 문제 등 대외적인 도전은 물론이고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등 농업, 농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와 도전이 많고 강할수록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시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농업전망 발표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농업의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농업전망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다가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서 지방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의 관심사를 파악하고자 한 일이었고요. 이러한 지방대회는 당초 목적을 달성한 뜻깊은 행사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전망대회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되는 관계로 이러한 대회는 연기 또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방 전망대회에 대한 개최 여부는 물론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회 개최 여부도 깊이 고민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늘 농정 방향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던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님께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그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그리고 가금류 생산자, 그다음에 가공, 유통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 이외에도 영호남 지역에서 참석이 예정돼 있던 분들의 많은 분들이 참석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러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하루빨리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전망대회는 26개 세부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제1부에 우리나라 경제 현황 및 전망은 KDI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정책 연구기관인 KDI가 준비를 했고, 올해 농업 경제 전망 종합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변화를 파악하고 농업계가 함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2부는 품목 전망과 이슈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전망을 하고 품목과 관련된 특별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제3부 대외 여건 변화와 소득 안정 부분에서는 농식품 및 농촌 관련 중요한 이슈를 짚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산림 분과에서는 임업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농촌경제연구원은 원내 연구자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이
발표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생산자, 소비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업과 농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와 자장을 맡아주신 원내 전문가 여러분, 또 행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전망 2014의 시작을 알리는 최세균 원장님의 개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주제로 최희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최희종 실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초 좋은 아침입니다. 한편으론 AI 때문에 오늘의 기조연설을 하실 장관님이 참석 못하셔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AI는 고창에서 발생하여 고창과 부안 4개소에서 현재 확진이 되었습니다. 아직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만에 하나 확산될 우려에 대비해서 장관님이 거의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출범 1년 된 새 정부의 농업, 농촌 및 식품정책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농업, 농촌 분야에 문제도 많고 또 성과도 있습니다. 경쟁력으로 보면 농림업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차원에서도 농가 자산이 10여 년 전에 비해서 3배, 4배 증가했습니다. 복지도 여건이 좋아지면서 농촌 인구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물 자급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토농 간 소득 격차가 여전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삶의 질 지수는 아직 도시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들은 아주 오래된, 어찌 보면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상당 부분은 농정에서 책임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정에 대한 평가로 그동안 농정에 철학이 없었다, 예측도 제대로 못하고 대책이 실패했다, 그러다 보니 농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농정이 방향을 잃은 거 아니냐, 이제는 농정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라, 그러한 기대와 요구가 있습니다. 당연한 기대와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냉정하게 우리 농정 여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요인 분명히 있습니다. 한중 FTA 협상, 그리고 또
영연방 국가와 FTA 협상 줄지어 있습니다. 쌀 관세와 2014년이면 유해화가 종료될 시점입니다. 과연 이 개방이 어떻게 할 것인가?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개방되다 보니까 수입이 늘면서 국내산 소비 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약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꾸준히 농업 성장이 늘었기는 하지만 갈수록 어렵고 정체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의 고령화, 농가 경영 인구 고령화는 좀 더 심각합니다. 농촌 인구도 줄어들면서 마을이 공동화되고 어쩌면 우리 고향이 어떤 분들은 다시 찾아갈 고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위기 요인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ICT, 정보통신기술, BT, 생명과학기술 우리나라 수준, 세계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소비자들 건강과 휴양과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베이비 부모들, 제가 그 속칭 58년 개띠인데요. 58년 개띠를 전후해서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또 지난해 2만여 명 이상이 사상 최고로 많은 인구가 유턴을 했습니다. 귀농귀촌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소비자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소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푸드, 로컬 푸드, 향토 음식, 전통 음식, 한식, 전통 문화 이걸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한 우리 농업, 농촌, 식품 분야의 가능성입니다. 위기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가능성을 놓쳐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요인과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리는 어떻게 농정 패러다임을 새로 설정할 것인가? 지난해 3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농식품 산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면서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으로 농식품 산업이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식품 산업은 농업인, 식품인의 일만이 아니고 국민 모두 일이며 지금 국민 행복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 세 가지가 농정의 핵심 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민이, 농촌 주민이 행복하지 않고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 식품이 과연 국민을 행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서 농업도 과학기술을 접목하면 미래의 유망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공, 유통, 체험, 건강을 접목하면 6차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과감하니 전환해야 될 시점입니다. 과거의 농정 패러다임을 보면 생산성, 경쟁력, 과도하게 치중했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을 생산이라고 보면 생산성과 경쟁력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업이 농촌과 농민이 함께 가는 큰 체계의 일부고 더구나 생산과 가공과 유통, 체험이 함께 가는 6차 산업이라면 생산성,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생산성뿐만이 아니고 생산성을 농촌 공동체에서 나누는 그러한 형평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잠깐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도시민이, 국민이 농촌을
농산물 생산 공간으로만이 아니고 삶의 공간으로서 생각한다면 농촌의 삶의 질, 복지 중요한 농정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개별 경영체로 중심을 했습니다. 왜냐? 생산성을 높이려면 농민 중에 가장 뛰어난 농민, 가장 유능한 농민을 중심으로 농정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민이 우리 농촌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공동체를 중시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입니다. 다른 분야도 아마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앙정부 혼자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정책이 개별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연관이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농업 생산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 개별, 분산적 접근 방법은 도농 격차 및 양극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 경쟁력, 농가 소득, 농촌 복지를 3대 축으로 해서 과감하니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업, 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창조, 배려, 소통의 농전을 구현하겠습니다. 경쟁력과 소득 그리고 복지의 3대 축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위해서는 융합형 창조 농업과 6차 산업을 활성화해서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농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농가 소득 문제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수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복지도 지역의 행복 생활권 개발과 농림축산식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의 정책과 연계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향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큰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비전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그리고 행복한 국민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추구했던 효율성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되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5대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로는 기술 농업과 6차 산업화로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며, 세 번째 맞춤형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조자립 협력을 통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경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가지 5대 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은 앞서 말씀드린 국민 행복의 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국민들 외신을 타고 식량위기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도 의존해야 되고 식량도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식량은 얼마든지 부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식량 자급을 높여달라, 이게 국민들의 여망입니다. 식량 자급률을 현재 24% 수준을 30%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양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도 안전하고 안심한 그런 농식품, 친환경 농산물을 15%로 늘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만 늘리는 게 아니고 모든 농식품의 품질을 소비자의 눈높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지 보존부터 시작해서 밭기반 정비, 그리고 수매 비축 제도 등을 통한 농업 인프라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농업과 축산업 모두 친환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친환경 축산업,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이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일관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오래된 문제이고 생산자뿐만이 아니고 소비자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수립한 유통개선대책은 유통 경로를 개선해서 경쟁을 촉진하면 유통의 효율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소비자나 생산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다라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거래를 통해서 전국으로 직거래 매장, 직거래 장터, 꾸러미 사업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거래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매시장의 제도도 개편되고 관련 법령을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생산자의 계통출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산자 단체 농협, 축협 중심으로 계열화, 계통출하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과 농산물 가격 제도에 있어서도 지난 정부의 조그만 가격이 폭등하면 곧바로 정말 비상수단을 다 동원해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정작 시기는 놓치고 가격 안정 효과도 못 본 채 많은 농민들, 많은 생산자들을 상심케 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도 설치하고 가격 안정대제를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고 원칙에 맞게 가격제도, 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영양과 식생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식생활, 국민의 소비는 우리 농식품의 외연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국산 농산물을 너무나 애용하고 사랑하지만 제대로 우리 국산 농산물을, 그리고 농식품을 알아보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농업과 6차 산업화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 부가가치는 27조 원 상당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술농업과 6차 산업화로 31조 원, 약 5조 원가량 늘리겠다는 겁니다. 5조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의욕적인 숫자입니다. 수출, 농식품 수출 4년 안에, 이제 4년 남았습니다. 100억 불로 높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술농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가가치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 수준은 우리나라 선진국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 선진국,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뭐 이런 나라에는 아직 한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거의 근사하게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농업은 노동이 5%고 과학기술이 95%라는 겁니다. 실제로 농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농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굉장한 기술과 지식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과학화하고 좀 더 향상시키면 기술농업으로 부가가치 증진 가능합니다. 다음은 6차 산업화를 하면서 지역농업을 조직화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6차 산업은 잘 아시죠? 생산만 하던 것을 생산한 것을 저장하고 또 가공하고 판매하면서 체험과 관광까지 접목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합하면 6차고 곱해도 6차입니다. 어떤 경영체는
3차까지만 해도 되겠죠. 5차까지만 해도 되고요. 6차까지 하면 더 부가가치가 커진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농업인의 생산 역할 하시다가 판매 역할, 서비스 역할까지 하면 그 역량까지 스스로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부도 지자체도 크레이 같은 농촌경제연구원 싱크탱크도 도와주실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인력 양성과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어찌 보면 가장 부배에 닿는 문제로 농촌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도시에는 인력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농촌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경영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 현장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핵심 인력을 12만 명을 육성해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촉진시키겠습니다. 마지막 식품 산업을 진흥하고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저희 부처 이름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부로 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타이틀이 식품산업정책실장. 그런데 과거 5년 동안 식품산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그래서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하면서 식품은 농업의 포함이다. 식품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식품은 농업의 포함이에요.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품을 지난 5년 동안은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외형적인 거, 전시적인 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식품에서 생각나시는 것은 뭐 한식 세계 정도 하도 뉴스에 많이 나서 생각되실 겁니다.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식품산업진흥이, 여기서 말하는 식품산업진흥이라는 것은 연초 지난 정부 때 식품부로 해라라는 그런 농업인들의 여망을 반영해서 식품산업이 농민 그리고 국민에게 기여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농업 생산액이 44조입니다. 식품산업 제조업과 외식을 포함하면 144조입니다. 144조. 저희들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자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정주부가 하는 게 50%, 54%입니다. 가정주부. 여러분들의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주부 손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이 먹는 게 46%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 식품산업을 더해진다면 식품산업, 우리는 절반의 농식품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든지 부가가치 창출이 이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이라 하면 획일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출 것인가? 여기에 예시된 것은 전업농가, 중소농, 영세 고령농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품목별로도 맞춤을 해야 되겠고 지역별로도 맞춤을 해야 되겠죠. 산간지역, 평야지역, 중산간지역 맞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전업농, 중소농, 영세 고령농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소농이 저희들은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중소농이 가장 많아요. 통계를 보시면 3헥타가 뭐 반드시 전업농이라고 기준 될 수 없습니다만은 3헥타 이상은 전체의 10%가 안 됩니다. 대부분 중소농입니다. 이 동태적으로 보시면 이 중소농이 일부가 전업농으로 발전하고 또 일부는 나이 드시면서 영세농, 취미농, 부업농으로 이렇게 진화할 겁니다. 당연히 정책이 차별화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3헥타 미만은 중소농 정책만 대상이다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개별적 접근이 아니고 패키지 접근이기 때문에 중소농이면 나는 5년 내지 10년에 내가 좀 젊다면 전업농으로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전업농은 생산과 유통의 조직화 그리고 규모와 계열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규모가 돼야 3헥타에서 30헥타로 계열화 규모화하고 60헥타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것이죠. 중소농은 아까 말씀드린 6차 산업의 딱 저격입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충분한 자기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공,
유통, 체험,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지역의 유사한 농민, 지역 주민들과 농촌, 농업의 공동 경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세고령농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규모를 많이 줄이실 것 같습니다. 일부는 상속을 하고 일부는 자기가 포기를 하더라도 나이 드시면 영세고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고령이 반드시 아주 열악한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음 들어오는 귀농귀촌하면서 처음 들어오는 경영체들도 영세고령농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세고령농은 가장 관심사항이 뭐겠습니까? 주변에 보시면 농촌에서 농산물 가격 많이 받은 것도 좋지만 나는 이 지역에서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도시 나가는 아들을 대학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복지에 관한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연금, 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의 은퇴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은퇴민이 귀농귀촌할 수 있는 그런 은퇴 여건 조성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맞춤형 농가 소득 경영 안정을 해서 60세 미만의 경영주 농가는 소득을 5천만 원 이상으로 지금 4,400만 원인데 올리겠다는 겁니다. 농해 소득도 반드시 늘어납니다. 육체 산업을 함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소득과 경영 안정은 경영 주체의 몫입니다. 그러나 경영자만으로 농업인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축 질병 방역, 그리고 농업 수입 보장 보험 같은 가격의 위험, 그리고 농작업 재해 보장, 이런 것은 정부가 해줄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조, 자립, 협력. 우리 농촌 공동체의 미풍양속이면서 전통적인 가치입니다. 지역 행복 생활권을 구축을 해서 농촌 마을도 왜 도시만 재개발을 하겠습니까? 농촌 마을도 리모델링해서 재개발처럼 하자. 농촌 주변의 서비스를 향상되도록 건강, 의료, 교통 이러한 정부의 보편적 복지체계가 잘 전달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걸 작은 것이라도 체감형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농촌 주민센터의 공동 급식시설, 거기 농민들 여가시설, 공동 목욕탕, 이런 것은 예산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런 것 체감형 복지시설을 확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재해보장제도, 말하자면 농업의 산재보험입니다. 이것 제도 도입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서 삶의 질을 대폭 향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은 지방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시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 연계해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계획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도 지역 농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앙도 지역을 모르고 지역도 지역을 모릅니다. 통계, 자료,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을 확충을 하고 지역의 통계, 마을의 자료, 그리고 개별 농가의 경영체 DB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개별체 DB는 물론 개인정보 절대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뽑아쓴다면 아주 훌륭한 정책 수립, 정책 실행의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농정 거버넌스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지역 주민, 그리고 지방정부와 전문기관들, 유관기관들 참여와 소통을 강화해서 농정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통과 참여가 농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 환경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받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농정을 추진하면서 내부 관리 시스템을 정말 재정비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농림축산식품부나 유관기관의 공직자들 문제가 많습니다. 농정은 공감 농정을 하겠습니다. 공감 농정은 공감받지 않는 정책은 실현되지 않는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정책을 발표하는 순간 공감받지 않고 신뢰받지 않고 의심된다면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겠습니까? 공감은 대외적으로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대내적으로 해야 됩니다. 농업인들, 농업유관기관들 공감도 받아야 되지만 소비자들, 국민들, 유관 부처들 공감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협업농정 하겠습니다. 정부 3.0의 정신입니다. 부처 칸막이 없애자. 부처를 합할 수는 없지만 칸막이라도 없애서 협업하자. 농림축산식품행정은 관계부처가 정말 많습니다. 예산당국, 지자체 담당 부처, 수출 산업 담당하는 부처, 보건 복지 담당하는 부처, 이 부처의 협조를 끌어내겠습니다. 창조 농정 하겠습니다. 오래된 관행과 제도 아직 많습니다. 제도가 그렇다, 규정이 그렇다 하는 것은 대답이 아니죠. 제도와 규정을 바꿔서 과감하니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과 농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성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성과를 내는데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10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농사를 하다 보면 씨를 뿌리고 떡잎부터 알아보지 않습니까? 바로 올해는 떡잎부터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장관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 소통을 강화해서 현장 농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은 사실 꽤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6개월 이상 정말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주셨고 그것을 계획으로 만들어서 국민농정공감위원회 그리고 농정심의회 등에서 토론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계부처 협의해가지고 마침내 확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법으로 5년간 유효한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의 계획뿐만이 아니고 지방에서도 지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여다보시면 100개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100개 세부 과제를 5년간 추진할 것입니다. 투융자 계획도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마련했습니다. 반드시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식품 비전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효율성을 기반으로 창조, 배려, 소통의 농정을 추진해서 농업 경쟁력 향상, 농가 소득 증대, 농촌 복지 개선을 농식품 정책의 3대 축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5대 핵심 과제를 해서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을 시드 아트 하신 분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정책은 지금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한 5년 후에 날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지난 5년, 지난 10년에 뿌린 것을 또 잘 거둬야 되겠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만으로도 벅찹니다. 정부와 지자체와 농업인과 관련 기관이 모두 함께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올해 마르 해니까 정말 말대로 말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대한 최희종 실장의 기조연설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농업 전망 2014의 주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끊임없는 도전. 농업은 우리의 삶이자 행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며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 농업.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농업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야만 했는데요. 제1부 세계 경제와 한국 농업 전망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거대한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의 전망과 정책 과제를 전망해보는 한편, 농업과 농촌, 농식품을 주제로 2014년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가 경제의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제2부 품목 전망 및 정책 이슈에서는 농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대표 품목의 수급 동향과 전망, 그리고 관련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류의 발전을 가능케 한 곡물, 그 중에서도 식량 안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쌀과 콩의 수급 동향과 전망, 그리고 국제 곡물 시장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2014년 쌀 관세와 유예 종료를 앞두고 쌀 관세화가 되면 외국산 쌀이 얼마나 수입될 것인지 분석해 봅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나날이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축산, 한유구와 낙농, 한동과 가금류로 나눠 국내외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친환경 축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생활 여건과 인식의 변화로 보다 높은 맛과 질이 요구되는 과일, 과채, 국내외 시장의 수급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보다 높은 경쟁력 도모를 위한 선진 과일, 과채 출하법을 제시합니다. 불안정한 수요와 공급으로 매년 큰 폭의 가격 변동을 빚는 엽근 양념 채소 분야, 동향과 전망을 논의함으로써 수급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고 고랭지 배추를 비롯한 고랭지 채소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어 제3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대외 여건과 수급 및 소득 지원 제도에 대해 함께 논의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글로벌 시대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지역경제 통합 논의 동향과 전망,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화와 과제, 중국 시장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두 번째 주제인 수급 안정 부문에서는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식품 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변화하는 축산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이어서 소득 안정 부문에서는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수입 보장 보험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과 EU,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주요 소득 지원 제도를 살펴봅니다. 끝으로 마지막 주제인 산림과 관련해서는 임가 경제 동향과 전망을 비롯해 주요 단기 임산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산림 서비스의 수요 전망과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농업. 농업은 도전입니다. 무한한 꿈과 가능성이 살아 숨쉬는 곳. 농업 농촌은 미래입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 농업 농촌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 그리고 더 큰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농업전망 2014가 함께합니다. 네, 이상으로 농업전망 2014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를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제1부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까 백장관님은 원래 명단이 없어갖고 바로 시작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제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1부를 시작하겠으니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1부를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회식에 이어 1부 공통 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우병준입니다. 지금부터는 제1부 순서인 세계 경제와 한국 농업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의 첫 번째 순서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부장께서 경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부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KDI의 조동철입니다. 오늘 저 원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기재부하고 현안 때문에 급한 회의가 잡혀서 대신 나오게 됐고요. 원장님이
사과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 경제 현황 그리고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경제 현황 이렇게 순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뭐 자세히 하자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 아주 먼 곳에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내려오는 아마 이런 순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세계 경제 상황 먼저 그다음에 그 세계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한국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가 많이 나오면은 굉장히 이렇게 지루하고 난감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몇 가지 숫자만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9%라는 숫자가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고 올해 전망은 3.6%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1.6에서 2.6.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이 조금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라는 말의 뜻이 사실 그렇게 큰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2008년에 이 세계 경제 위기가 오기 직전을 100으로 놓는다면은 그 100에서부터 지금 많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중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2008년 이제 5년이 지난 2008년 수준의 그 수준에 도달하지도 못한 나라들이 선진국들 중에 대부분이다. 미국이 그나마 굉장히 남편이고 그다음에 독일이 있고 프랑스 이런 정도가 있는데 심지어 프랑스조차도 2008년 수준에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회복이 된다는 말을 쓰기가 좀 어색하고 그 의미는 사실은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유가 이 부분은 올해도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한국 경제 이 석유를 거의 100% 수입하고 있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뭐 굿뉴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물가 안정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금리도 지속될 것 같다. 물론 뭐 지금 요즘 테이퍼링이라고 미국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작년에 정말 초저금리에서 일부 약간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나 그건 미국을 중심으로 그런 것이고 그 이외에 여타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 하는 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시아 쪽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중국 경제는 7.6, 7.3 오히려 좀 슬로우 다운 할 것 같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많은 숫자들을 그냥 말로써 이렇게 요약을 해드린다면은 미국 경제가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인 회복을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여기에 뭐 90%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럽 경제는 작년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더 이상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정도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고요. 일본은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작년에 일본 경제가 오랜만에 좋았던 경제고 금년에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이어갈 것이다 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은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이다 하는 사람 절반, 그리고 괜찮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람 절반 이렇게 있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중국 경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어진 시간이 애초에 30분이었고 조금 더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경제는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가계가 부채도 많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르게 조정을 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또 굉장히 빠르게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유연성, flexibility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유로 경제는 이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훨씬 조정을 빨리 하고 지금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는 선진국 정부의 부채 문제, 이 부분이 전쟁을 하지 않고 부채가 이렇게 커졌던 것은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려도 많고 이것이 앞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여러 가지로 노력들을 하고, 이게 고통스러운 노력입니다. 정부가 부채를 줄여간다는, 누구나도 부채를 줄여간다는 게, 부채를 늘릴 때는 상대적으로 좀 달콤하지만 이게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이 항상 어려운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 조금씩이라도 더 이상 적어도 악화되지는 않는, 그래서 선진국 부채 문제가 향후 수년 내에 세계 경제를 엄청나게 뒤흔들 정도의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는 이 양적 완화, 미국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유럽 위기가 났을 때 유럽이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이 하고 있는, 선진국이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돈풀기, 이것이 이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미국이 먼저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 먼저 줄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다음에 유럽도 줄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줄이고 이런 순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대체적인 예상입니다만, 그 과정은 절대로 급격히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급격한 양적 완화 축소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을 때 항상 대비하지 못한 일부 신흥국들에서 어떤 동요가 있을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런 정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경제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결정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베노믹스는 일단 작년에 굉장히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이라는 얘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인 이 돈풀기하고 재정풀기, 이쪽에서 어떤 의미에서 약간 성공적인 초기 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적인 초기 모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구조 개혁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조 개혁이라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표현에 의하면 세 번째 화살로 표현되고 있고, 실제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회적으로 갈등도 많은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은 1, 2년의 성과가 그 1, 2년의 성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제일 큰 불확실성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경제 문제인데요. 중국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포럼에서 폴 크루그만이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한 30명 있는 데서 폴 크루그만이 이제 주제 발표하고 하는데 본인은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할 것 같다. 언제 뭐 20년 뒤라 그러면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뭐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은 향후 수년 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뭐냐? 뭐 근거가 별로 사실은 없는데 제일 큰 근거는 이쪽입니다. 이 총고정자본 형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투자입니다. 투자를 이 GDP에 국민 총소득의 50%를 투자를 하는 나라는 저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이외에. 우리나라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라 그러는데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 GDP에. 그래서 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투자에 의한 이른바 투자에 의한 성장을 한다는 것이 모습은 좋긴 좋은데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GDP의 절반을 투자를 해서 생산적인 투자로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생산적인 투자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다면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되겠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처럼 과잉 투자를 통해서 과잉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수익이 받쳐주지 못하는 투자. 그래서 돈은 쏟아부었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결국 부실채권이 되고 부실채권이 금융 불안을 초래하고 금융 불안에 의해서 다시 또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그러한 그림을 월스트리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이 값싼 물건을 계속 수출해서 전 세계에 가장 싼 나라다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환율이 사실상 많이 절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과거에 중국 경제 GDP의 10%가 넘어갔었다는 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만 지금은 뭐 2% 정도로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미국은 적자가 너무 크고 중국은 흑자가 너무 크다 이 당시 얘기죠.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뭐 세계 무역 시장에서의 큰 정치적인 갈등 요인이었는데 요즘 아마 미국에서 중국에 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쪽은 좀 과거 얘기가 됐을 정도로 중국의 수출이 이제 더 이상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뒷받침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상장 기업의 수익성을 보시면은 중국 상장 기업이죠. 수익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적자 업체의 수 비중도 올라가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조금 그렇게 조금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섀도우 뱅킹 해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인데요. 지방 정부, 중앙 정부보다는 중국의 지방 정부 쪽에서 뭐 굉장히 오버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해오고 있고 그것이 지방 재정의 적자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서 향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은 그렇고요. 국내 경제 상황은 뭐 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KDI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전망치가 3.7% 올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경상수지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굉장히 큰 폭.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2% 정도로서 뭐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여전히 안정된 수준. 사실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작년에 굉장히 안정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었습니다만은 이 안정의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농산물 가격 하락이었습니다. 안정이 아니라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올해는 뭐 농산물 쪽은 뭐 어떻게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경제 전반이 물가를 굉장히 밀어 올릴 만큼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최근에 경제 지표가 이렇게 실제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가장 경기가 어려웠던 시점을 최근에 시점을 골라봐라 그러면 작년 1, 4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4분기, 2, 4분기 이 사이였던 것 같고요. 쭉쭉 뭐 기술적인 얘기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3.7%를 전망을 했는데 3.7%라고 한다면은 뭐 이 숫자가는 숫자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는 또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요. 제 눈에는 3.7%라 그러면 그 자체로는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의 최근에 이른바 뭐 잠재 성장률이랄까요, 뭐 경제가 굉장히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정도,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정도가 한 3%대 중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올해 만약에 실제로 3.7% 이런 정도의 성장세를 보인다면 그건 나쁘지 않은 성장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나빴던 성장률을 감안한다면은 3.7%가 또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것은 아닌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긴 장래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앞서서도 좀 언급됐습니다만은 고령화가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하고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만큼 이렇게 쉽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 이런 숫자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아주 먼 얘기니까 이건 좀 너무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474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라는 숫자라는 게 소득 2만 불 넘은 나라 중에 1인당 소득 4%를 지속한 나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2만 불을 넘은 나라 중에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도시 국가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4% 정도 가까운 성장을 했고 뭐 룩셈부르크가 그렇습니다만은 뭐 룩셈부르크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4%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뭐 거의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물가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물가 지금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3%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지금은 되어 있고요. 그거에 비추어 본다면은 작년에 물가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낮은 수준으로 이 안정 목표를 굉장히 하회하는 기간이 길었고요. 그렇게 된 데에는 뭐 농산물 가격 부분, 이 하얀 부분이 사실상 이 농산물 가격으로 많이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작년에도 석유값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물가가 안 좋았던 부분이 꽤 컸고 그 부분이 올해 내에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도 물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물가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시각에서 본다면은 올해도 뭐 그런 차원에서는 괜찮은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반대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혹시 우리가 일본처럼 가는 거 아니냐,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이 단추는 그 사실상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2, 3년 동안 뭐 실제 하락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령화도 있고 일본도 20년 전에 고령화가 굉장히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고 여러 가지 이 인구 사회학적인 지표로 보면은 20년 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현재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이 집값이 내려가는 거를 또 목격을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꼭 일본처럼 되는 것은 아니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한 가지 측면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이 집값, 주택 가격을 1995년을 100으로 기준 연도로 100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일반 보통 물가가 한 지금까지 80% 정도 상승했다. 180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 이거 똑같이 95년을 100으로 기준 연도로 놓고 본다면은 집값도 그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집값 전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보다 훨씬 더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는 사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고요. 이것은 지금 전국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물가보다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 다른 물가보다 집값이 장기간 동안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국 집값 전체적으로 봐서 이 버블이 있어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고요. 버블이 뭐 크지 않거나 혹은 없거나 한다면은 집값의 급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여기 한강 이남 아파트 가격은 실제로 여기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때요. 똑같은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고, 이 한강 이남이라는 게 이제 여러 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오늘 송파구에서 행사가 있습니다만 이 세 구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가격 폭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여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은 안 오르는데 매매 가격만 올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적 거품이 전세 가격에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매매 가격에는 투기적 거품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두 개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뭔가 이 거품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아주 이 러프한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율, 여러분 시장에서도 많이들 얘기들 하는 겁니다. 이제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70%가 되면은 그다음에 집값이 반등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의 비율이 강남 아파트의 경우 2배 반이 넘었던, 다시 말씀드려서 10억짜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4억이 안 됐었던,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의, 이거는 절대로 서스테이너블한 상황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세값이 오르든지 집값이 내려오든지 실제로 최근 한 3, 4년 동안 발생한 일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타남으로써 이 비율이 굉장히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제 전국 평균도 여기도 올라갔었습니다만 여기도 강남 이쪽 빼고 나면은 거의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갔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고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문제가 지금 많이 해소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 성장률은 3%대 후반 정도. 그 큰 근거는 유럽 위기가 완화되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이런 거고요. 그러나 향후에도 큰 폭의 성장률 상승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금년에 3%대 후반,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계속 올라가기만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위험 요인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양적 완화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요. 중기적으로는 금년 내에 중국 경제가 큰 탈이 나고 이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계속 우리가 워치해야 될 부분이 중국 경제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일본과 같은 장기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방향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집값이 힘쓰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만 정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마일드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전제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정책들이
원칙에 맞게 충실히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 또 우리가 미래를 장담하거나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부장께서 경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는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께서 2014년 농업 및 농가경제 종합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다들 그 책자 받으셨겠죠. 이제 2권으로 되어 있고 2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관측센터 직원들하고 외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리해서 올해 우리 농업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관심사항이 이거죠. 올해는 조금 좋아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농업 부분이 뭐 어렵다 보니까 조금 좋아질까?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계시죠. 작년에 농업 생산액이 한 44조 그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재배 생산액이 한 28조, 축산업이 한 16조 됩니다. 근데 이런 농업 생산액은 뭐 기상 여건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또는 대내외 어떤 정책들, 그리고 조금 전에 KDI에서 발표하셨지만은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것,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면은 소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생산이 더 활발해지고 생산이 늘어날 수 있고 농가 소득은 좀 늘어날 수 있고, 아무튼 이런 많은 요인에 의해서 농업 부분은 이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먼저 제가 그 기상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매년 온도가 올라가면서 고온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부터 얼마나 우리가 기상체를 받는가 정리해 본 건데요. 요즘에 대관령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그냥 선풍기 하나만 있으면은 여름을 지냈는데 지금은 에어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고온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관령 지역에 뭐 고냉지 배출 같은 것도 생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파, 기습 한파 굉장히 많죠. 꼭 연말 연초 그러면은 이게 겨울 배추, 무 생산에 영향을 준다라든가, 긴 장마 끝에 농업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라든가, 또 한여름에 느닷없이 우박이 쏟아진다라든가, 그리고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태풍, 특히나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볼라벤, 덴빈 태풍이 2차례나 지나갔습니다. 폭설도 많이 내리고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 2013년에는 상반기에 조금 일조 부작이라든가 약간의 가뭄 이외에는 하반기부터는 날씨가 매우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2013년 하반기, 2014년 지금 1월 같은가 한파라든가 그런 피해도 없기 때문에 해남 지역이라든가 제주 지역 겨울무, 배추 생산이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하여튼 이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올해 기상청 전망에 의하면 상반기 날씨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다. 강수량도 평년 강수량보다 약간 많다. 큰 피해는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번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 작년 하반기부터 기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산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 여기 표 보시면은 작년 연간 소비자 물가가 한 1.3%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0.6%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결과는 올해 2014년 재배 면적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작년에 그 품목을 선택했는데 별 재미를 못 봤다. 그런 다른 품목으로 이동하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한편 축산물은 긴 불황 속에서 조금 침체를 벗어나서 이제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판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013년 전체 농산물의 판매 가격은 119.1로 2012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특히나 올해에는요, 특히나 2013년에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던 채소류 가격이 면적 줄고 약간 평년 단수를 가정한다고 하면은 작황이 가격이 한 2012년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축산물이 굉장히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암소토태라든가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 모돈 감퇴, 그런 영향으로 마리수가 줄어들면서 축산물 가격은 올해는 약간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곡물 가격은 작년에 풍년 영향으로 농가 판매 가격은 소폭 하락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합니다. 농가가 이제 그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입재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2012년부터 유가가 하락세로 이제 전환해서 올해도 2014년에도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됩니다. 유가는 많은 그 투입재의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비료, 농약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도 농자재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곡물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008년 국제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소 완화됐다가 2011년, 2012년 하반기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뒤로 하락세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가 있습니다. 특히나 축산 농가의 경우에 이 사료용 곡물 수입 가격이 굉장히 관심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곡물 가격이 하락한데 사료용 곡물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2014년 1분기인데요. 곡물 수입 업자가 사료 가공 업체에 공급 계약을 한 가격이 지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사료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곡물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사료 가격이 꼭 하락하지 않겠죠. 많은 생산비 요인 중에서 곡물 가격은 일부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곡물 가격만 본다고 하면은 사료 가격의 하락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유가 하락,
곡물 가격 하락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올해 농가 구입 가격은 작년 수준에서 좀 안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165.5, 5.4 그리고 올해 비료, 농약 그런 가격들이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농가 구입 가격은 안정세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투입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 투입제 중에서 종자라든가 그리고 일부 농기계 같은 것, 특히나 농촌 노임 같은 것은 상승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투입제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다. 연간 추세적으로 투입제 가격 안정되고 판매 가격이 약간 올라갈 가능성 속에서 부분적으로 수급 불안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게 작년 9월 추석이 9월 19일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먹을 게 없다. 추석이 빨라서 물건이 많이 안 나온다. 좀 가격이 좀 올랐죠. 올해 달력을 뒤져보니까 올해 추석은 9월 8일 매우 이릅니다. 우리 연간 과일 소비량 같은 것 명절 때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만일에 이 추석에 좀 무리하게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럼 부적절한 대응이 있으면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걸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과거 한 15년 동안에 추석 9월 전부터 9월 하순까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추석 성수기 배 가격하고 날짜하고를 한번 비례해봤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선을 끄은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추석이 굉장히 앞당겨질수록 물론 물량 나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경우 추석이 굉장히 9월 30일 이후인데도 가격이 매우 높았는데 그때는 2012년 태풍 볼라벤 댐빈이 지나가면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고 아무튼 추석이 올해 굉장히 앞당겨졌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일부 농가에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해가지고 저기출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 굉장히 품질이 안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 많은 소비자들이 올해 배 맛이 없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배 가격이 이제 하락한다라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특히나 이게 배 같은 경우는 이게 조생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사과도 50보 100보입니다. 물론 배보다는 사과는 조생종으로 되는 이제 품종이 물론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락하지만은 올해 추석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색깔이 제대로 들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상품질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숫과 형태로 많이 출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과일에 대한 그 평가가 부정적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과일 쪽이고요. 제가 달리덕을 이제 넘기다가 또 하나 눈에 띈 게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이제 그림을 한 페이지만 그렸는데요. 제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우리 정말 그 축구 아주 굉장히들 좋아하죠. 축구하면은 이제 닭고기하고 맥주하고 꼭 같이 해야지 이게 굉장히 이게 신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보니까 이게 무려 거의 한 달이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남미 쪽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은 우리 선호에 맞는 것들을 이제 중계 재방송하는
때 굉장히 좀 그래서 지금 일부 치킨 업계에서는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008년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죠. 소비가 회복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많은 양계 농가들이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 영향으로 3개월에 시장이 많이 좀 정상화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상황까지 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비를 우리가 좀 과학적인 근거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아래 저희 관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언젠가 한번 이런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리, 닭고기 같은 것 70도에서 한 30분 가열한다. 75도에서 5분 열 처리하면은 안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판매 가격 문제, 구입 가격 문제 몇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때 2013년에 구입 가격이 좀 안정됐고 농판 가격이 하락했지만은 아주 물량 공세, 물량이 너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농업 생산액과 소득이 2012년에 비해서 한 5.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물량 공급 가격이 많이 싸다, 농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을에 배추 한 폭이 더 담배라든가 그런 많은 소비자들이 동참하는 소비 촉진 운동 같은 거, 이 농업 생산액 소득의 소득 향상에 큰 목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 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가격이 모조리 하락한 해는 35년 만에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같이 우리 농업인과 같이 하면서 농업소득을 좀 지지하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좀 좋았기 때문에 작황을 평년을 가정한다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면은 작황이 생산액이 작년보다는 한 2.7%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농가 구입 가격이 안정세이기 때문에 농판 가격은 올라가고 2013년 작년에 비해서 규모는 적지만은 소득률은 조금 높아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좀 우울합니다. 조금 생산액이 쭉쭉 많아져서 농가 좀 주머니도 좀 두둑해지면 좋을 텐데 조금 우울한 게 전망입니다. 제가 전망은 하는데 올해 특이한 변수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제가 전망할 때 콩 수요, 국산 콩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우리 국산 콩이 수입 콩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지만은 웰빙 바람 우리 것 찾는 것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이 소폭이나마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대내외 정책 여건을 반영해서 면적이 줄어들고 자금률이 더 낮아지지 않겠는가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그 이유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이 약간 좀 비관적이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전망은 전망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만든 이거 수치이지만은 대내외 여건, 기상예변이라든가 또 정책,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몫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월 16일자 한국경제에 나온 눈에 띄는 거에서 하나 캡처했습니다. 파리바게트에서 농식품부하고 계약을 해서 향후 5년간 국산 밀, 계란 1조 원을 산다. 동반성장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식품부에서 몇 년 전에 앞으로 우리 농정 계획, 자급률 목표 설정하면서 2015년까지 밀 자급률을 10%까지 올리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수치 보고 굉장히 좀 난감했습니다. 무슨 수단으로 1% 내외에 있는 밀 자급률을 1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냐. 몇 년 전에 밀 생산량이 조금만 늘어나니까 팔 데가 없어가지고 밀 생산 농가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농림식품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품하고 농산물하고 관계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런 유명한 식품업체에서 우리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농업부부는 조금 더 살이 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콩 이야기를 좀 언급했었죠. 콩 재배 면적이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두부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일부 대기업에서 우리 비싼 국산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좀 비싸게 잘 팔죠. 그래서 대기업이 2010년에 국산 콩 구매량이 한 14,000톤 됐습니다. 2011년에 한 13,000톤을 소비를 했습니다. 2011년에 정책이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택. 그러면서 대기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제해달라. 2012년에 대기업의 국산 콩 구매량이 1,300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구매량은 한 9,500톤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농가가 콩을 팔기가 어렵다, 콩값 하락했다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이 구매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격 때문이냐 아니겠냐, 그건 아닙니다. 2011년에 대기업의 국산 콩 구매량이 14,000톤으로 약간 올라갔죠,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산 콩 흉량이 들어가지고 가격이 77%나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콩 구매량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부 사업 중소기업 업종이 지으면서 콩 소비량이, 국산 콩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정말 농업인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함께, 그리고 우리 그 책자에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에서는 수출을 한번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업인 살을 한번 찌어보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테이블을 보면 조금 의아해 하실 겁니다. 2008년, 9년 쌀 대풍년이었습니다.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일부 업체에서는 쌀을 해외에 수출을 합니다. 2009년에 4,500톤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3,800톤 정도, 그리고 2012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시장은 나한테 열려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왜 정부 꼭 허가를 받아서 수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 쌀 관세와 문제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쌀입니다.
근데 많은 품목에 있어서도 조금씩이라도 해외에 널려진 우리 기회를 만든다고 하면은 농업 생산액 그리고 농업 소득은 제가 제시했던 수치보다는 상당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한테 달려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농업 생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워낙에 좋았다. 기상 조건들이 너무 좋았다. 올해 농업 생산액은 작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하지만 올해 농가 구입 가격은 상당히 안정되고 농판 가격은 소폭 상승해서 농가 소득률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조금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동반성장, 그리고 널려진 기회를 조금씩이라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은 2014년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 발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의 한국 농업 및 농가 경제에 대한 전망 발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참가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 중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가 인원이 많은 관계로 점심 식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점심